정봉재 정치쇼 일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일부 뉴스 브리핑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호영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민석 판사 기억하겠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머리 안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한번 박히면 돌에 박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새기는 거죠. 예, 8430님. 봉도사님 성공 멋지십니다. 크크. 오민석 판사는 안 되겠네요. 오민석 노. 7750. 운전 중인데 아름다운 구속. 진짜 빵 터졌네요. 선곡 센스 굿.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PD 작가님들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공을 스태프들에게 돌리는 이 아름다운 선행. 예, 박수. 짝짝짝. 예. 예, 뭐 기사 얘기하세요. 이면합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입니다. 이거 우리 그때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죠. 추정했죠. 추정이죠. 합리적 추정. 그러니까 합리적 추정이 드디어 이제 사실로 밝혀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9월 9일 네. 천안문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부터 하는 매체가 좀 별로 없는데요. 그럼요. 네. 전승절 기념 행사 올라가니까 네. 오바마가 부르죠.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불편했죠. 예, 네. 당신들 중국 쪽으로 갈 거냐? 그리고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있을 거냐? 그래갖고 10월 말에 아베와 박근혜와 오바마가 미국에서 한미일이 만나죠. 한미일이 예. 만나고 예. 거기서 이제 야단을 치죠. 둘이 친하게 지내라. 네. 그러니까 11월에 한일이 한 번 더 예, 만나고 그렇죠. 예. 12월 28일 드디어 가장 껄끄러웠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그게 시작이죠. 네. 그게 시작이죠. 그게 시작이고 모든 음. 말하자면 국제의 문제와 관련된 특히나 이제 안보와 관련된 것까지 예. 맞물려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본은 미국이죠. 미국은 MD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본은 보통 국가로 가는 군사 동맹으로 가는 그렇죠. 무장할 수 있는. 그렇죠.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고 챙기는. 누굴까요? 챙기는 사람 뻔하죠. 박근혜 뒤에서 챙겼던 사람. 실제로 그것에 대한 수사도 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이면합의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빠 뉴스에서 하지만 예.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면합의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 단체를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이면 합의 내용이고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소녀상 이것에 대해서 한국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또 하나의 이면 합의였고요. 그 다음 게 저는 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요. 일본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일 뿐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는 일본이 사죄를 되돌리지 못하려고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역적 사죄를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실제 합의 이 과정에서 해결의 불가역성, 그러니까 사죄가 아니라 해결의 불가역성을 꺼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합의 과정에서 뭔가 다급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면 합의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예. 이때 미국한테 야단 맞으면서 예. 합의하고 사드는 이미 이때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월에 수소폭탄 실험, 그렇죠. 2월에 미사일 발사 실험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실제로 이 이면 합의와 관련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면 합의와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죠.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특검팀이 한일 관계에 정통한 제일 한국인 학자 A 씨 이 사람을 불러서 당시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활동과 관련돼서 그리고 최순실 씨의 존재와 관련돼서 아주 강도 높게 수사를 했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병기 전 실장이 이 A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제보자가 있었는데 그 제보자가 이 최순실 씨와 A 씨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 그 실제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특검에 제보를 했고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위안부 합의가 최순실 씨와 관련이 돼 있지 않냐라는 이제 수사를 한 거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결과는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않죠. 예. 만약에 최순실 씨가 개입이 되어 있다,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순실이 사드 배치 결정에도 개입되어 있다? 이게 라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예. 그때 이야기가 좀 되는데요. 왜 한 묶음으로 얘기가 되냐면 그때 이야기는 위안부 합의와 묶여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까지 개입됐다라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 다음 단계가 사드죠. 사드, MD 뭐 이렇게 가는 예. 거거든요. 사드 예. 뒤에는 로키드 마틴사가 있고요. 네. 이게 2부에서는 이 얘기는 안 다룹니다. 그렇죠? 예, 최순실 씨 얘기는 안 다루게 되나요? 사드와 최순실과 로키드 마틴은 악마기자 주진우, 네. 악마기자 2를 꿈꾸는 하호영. 뭐 저는 너희들의 그렇게까지는 뒤를 쫓고 있다. 예예예. 예. 여기까지. 예. 조만간 어디까지? 밝혀져야겠죠. 기사 취재 다 됐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밝혀져야겠죠. 우리끼리만 알고 있죠. 예. 아니요. 그 무슨 특검이라 했죠?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을 내용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님 기다리시죠. 조윤선 전 오병우. 청와대 정무수석 예. 기각 이야기 다음으로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답답한 일인데요. 예. 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본인 의혹에 대해서 소속 직원을 예. 거론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겼냐면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당시 부하였던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먼저 알아서 국정원 돈을 가져왔다. 업무 경비로 위협한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속 직원을 부하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돈을 가져왔고 네.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가져오니까 네. 그 돈인지 모르고 썼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가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라고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그 패스한 거예요. 그런가요? 자기 남편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그리고 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 진술이 있으니 맞습니다라고 그렇죠. 인정해준 판사. 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요.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줬어요. 예, 봐줬다기보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인정했으므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경련을 압박해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허 전 행정관은 구속시켰는데 예. 상급 책임자이고 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을 풀어줬다. 이거는 엄정한 책임을 면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공정성이 침해됐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민석 판사가 판결한 이제까지 판결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 앞으로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판사 있으면 안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듣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 판결하면 안 돼요. 예, 아니 검찰이 항의했잖아요. 검찰 항의한 논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가. 그렇죠. 제가 한 그리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법 감정. 그럼요. 예. 아니 지금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네, 믿을 수 없는 즉 신뢰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그거 다음에 생략했잖아요. 당신 판사하면 안 돼. 그렇게 그 얘기한 수 거예요. 있죠. 예. 이런 사람들 판결한 거 어떻게 믿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병우 네. 전 수석은 어쨌거나 구속 상태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 이우철 부장판사. 예.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뒤에 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예. 이우철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 거부의 뜻을 밝혔어요. 사정 변경이 없었다. 그렇죠. 아하. 예. 그 우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 다툼 여지가 있다.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 뭐 이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김관지, 임관빈 다 풀어줬죠. 정책실장 김관빈 전 안보실장을 풀어줬던. 예, 이번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 심판사가 맡아야 하지만 신수석부정이 우전수석이랑 예. 고양이 같아요. 경북봉화. 경북봉화. 예, 그리고 동기.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그래서 학교는 하나 좀 선배거려? 동기라고 합니다. 학번도 동기?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소년급제네. 소년급제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조금 더 나이가 어려서 적어요. 예, 그렇죠. 예. 호적상으로 적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건 재배당 요청 해석이 받아들여졌고요. 예. 그래서 구속이 유지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자, 이유철 부장판사가 이러이러함으로 기각한다. 예. 그다음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그 전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속적 부심에서 풀어준 신광열 형사수석 부장판사 잘못된 판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아니 그 뒤에 생략된 부분 예. 이것을 행간의 의미라 그러잖아요. 행간의 의미죠. 예. 사이버 사령부 얘기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예. 구속에서 풀려나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30일 작전을 벌였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아 추가 증거가 나온 거네요. 추가 증거입니다. 어허. 예, 아주 구체적입니다. 추가 증거면 이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있다. 예,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요. 한 달 남겨놓고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작전 계획을 세워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은요. 1단계에서는 아니 그럼 총선이 공비예요? 그러니까요. 공비 잡는 작전이에요 이게? 주간 단위로 성과형 임무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중도 오염 차단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도 세력인데 좌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도 오염 차단. 예. 그리고 바로 전주에는 우익 결집 보호 주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우 참 이런 사람들 이거 풀어준 신강렬 부장판사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그래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이 사실은 당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 이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었죠. 예. 새누리당 아니요 새누리당은 그 대선 이후에 바뀌었죠. 대선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만 명의 좌파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현재 추정되는 1만 명의 종북 세력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그럼 왜 잡지 못했냐? 왜 잡지 않고 있었느냐? 그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페이크 프레임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가짜 프레임이었던 거죠. 그렇게 말이 되지 않은 프레임을 쳐놓고 광범위한 정치 개입을 한 거죠.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정당화를 한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증거인가요? 이게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국방부 TF에서 나온 거고요. 아하, 그럼 이제 검찰로 넘겨야 되겠네요.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추가 증거가 나왔으므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광고 듣고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올 한 해 힘껏 자리도 못 잡으면서 왕수다로 떨어주신 세 분. 바로 그냥 디스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디스가 뭐의 준말인 줄 아시죠? 디스 가이즈인가요? 디스리스펙트. 디스리스펙트. 디스리스펙이에요. 디스리스펙. 이 사람을 존경하라. 나? 이것을 존경하라. 이것을 존경하라. 디스거스트.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눈이 오면요 겨울엔 설설겨요. 네. 후륜들 힘들죠. 그러니까 정인설설겨요. 제 좌우명이에요. 설설 기면서 사는. 설설 기면 살자.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손수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자, 고현준 만평 작가.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구순잔치를 했는데 네. 오. 사회를 최욱 씨가 봤어요. 네. 불금쇼. 네. 불금쇼 최욱 씨요. 그리고 우리 전국구 송년회는 고현준 씨가 사회를 받고 같이 겹친 분들이 한 10명 됐는데 네. 고현준 씨가 훨씬 잘 본다고. 오. 예. 아, 진짜요?
아 진짜예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최욱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구순잔치에 최욱 씨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최욱이 오니까 돌잔치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 돼갖고 밝은 대낮에 밖으로 나오니까 네. 점심 됐거든요. 네. 벅벅 기더라고. 잘 시간입니다 그때. 예, 잘 시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고윤준 씨 다 사람들 보고 싶다고 그래서 다음은 이제 무료로 와서 사연 볼 거라고.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예. 네. 자, 첫 번째 뉴스. 정인석 기자님. 뭐 일부에서 소개를 했던데요. 예. 아 일부에서는요 최순실 중심으로 했어요. 아 그러면 예. 이번에는 제대로 하면 돼요. 윤병세 전 장관 중심으로 윤- 했나요? 그러면 윤병세, 이제, 윤병세. 진짜 도대체 뭘 한 걸까? 두 아니 개죠. 이런 윤병세. 비용세. 듣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누구요? 윤병세 장관이 현재 장관이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죠. 장관. 구속 안 됐어요? 구속이 왜 돼요 지금? 예? 지금 구속 안 됐죠. 예. 희망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아니 웬만하면 요즘 구속이니까. 다 기억됩니다. 아름다운 구속. 네. 구속 안 되면 그 아름다운 구속이라도 들으라고. 그래야죠.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반성해야 예. 됩니다. 예. 이제 그 2015년 12월에 합의가 있었죠. 예, 12월 28일입니다. 예, 정식 그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양국에. 예. 양국의 외교장관이 각각 기자회견을 하면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합의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어제 이제 위안부 TF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합의는 합의인데 조약은 아니다. 조약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두 정부 간의 합의다. 정치적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의다.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합의를 공개했는데 두 정부라고 하기보다 두 정권 간의 합의다 이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또 바뀌었으니까. 예. 니네 정권. 근데 그때 양국 다 밝히지 않은 6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면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크게 6개인데 뭐 합해서 3개예요. 똑같은 내용을 각국 정부가 같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3개가 소녀상 문제, 소녀상 이전 문제가 하나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정대협 같은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한국 정부가 설득해달라 이렇게 일본 정부가 요구를 했고 세 번째는 성노예. 이건 미국에서 쓰는 얘기고 예. 사실 위안부라는 거는 일본 정부가 사실 만들어낸 용어죠. 되게 순화한 용어잖아요. 영어로 하면 컴포트 위민인데 이 성노예는 뭐라 그러죠? 섹슈얼 슬레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섹슈얼 슬레이버리. 예, 원래 이게 미국에서 쓰고 이랬죠. 사실 공식 용어죠. 어찌 보면 맞습니다. 이게 전후에 인터내셔널 공식. 맞습니다. 전시에 항상 이건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일본이 이걸 순화하고 약간 그 희석시키기 위해서 위안부랑 컴포트 위민이라는 말을 썼죠. 일본 문제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분인 네. 전효옥 작가는 네. 컴포트 위민이라고 쓰는 사람들을 막 질타해요. 음. 왜 그 일본이 이 사건을 축소, 폄하,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로 왜 쓰냐? 위안부란 단어 자체가 예. 그 굉장히 그 왜곡돼 있는 단어인 거죠. 예. 뭐 위로해고 뭐 안정시켜주고 이런 여인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쟁 당시에 그 자기네들 병사를 우리가 왜 그럴 위로를 해주고 예. 그럽니까? 끌려가서 진짜 말 그대로 성노예로 그 고생하셨던 분들을 전효옥 작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일본군 전쟁 성노예. 맞는 말 같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라고는 쓰긴 예. 쓰죠 지금. 순화한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강간인데 이걸 성폭행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약간 좀 이제 순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노예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전달이 확실하면은 예. 또 강도를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쓰니까. 의미 아, 전달은 우리 더 미국 사람들 정확하게 좋아하잖아요. 쓰는 우리 거예요. 미국 그래요? 사람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아, 좋아하세요? 예. 아 좋아해요. 도널드 트럼프? 까까 트럼프. 저는 미국 못 도널드 가봐가지고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럼 미국 가는 비행기 트래블에도 잠깐 올라갔다 내려와도 한남 미국 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이어갈까요? 뭐 나가면서 말을 못 하겠네요. 정인설입니다. 예. 예.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죠. 그러니까 직간접적 형태로 그러니까 되게 순화한 용어로 했어요. 따라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 공식 정부 용어는 위안부로 한다 이런 식의 약간 간접적인 형태로 인정을 수용을 하는 형태였죠. 이게 비공개 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외교적으로 잘 쓰지 않는 불가역적인이란 이 표현을 요즘 말로 하면 빼박캔트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맞습니다. 다 나가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네. 이걸 잘 안 쓰거든요. 북한 비핵화 협상할 때 이 불가역적인 이 얘기를 계속 쓰는데 이걸 한일 정부 합의에 불가역적인 표현을 썼죠.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하도 일본이 말을 많이 바꾸니까 사과했다가 좀 있으면 또 막말하고 그러니까 사과의 불가역성 의미로 넣었는데 나중에 최종 합의할 때는 해결해 이걸로 종지부를 찍는다. 해결의 불가역성 의미로 바뀌었죠. 그래서 당시 외교부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괜찮다. 두 가지 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그 제안을 그냥 사실상 받아들인 묵살한 거죠. 네. 일본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한 거죠. 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불가역적 때문에 사과는 그나마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과한 거를 예. 다시 뒤집을 수 없다. 그렇죠. 니들은 사과한 거다라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요 기술을 부리고 있었을 때 일본에서는 반대로 기술 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뒤집어가지고 해결에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우리가 이 삿발 딱 움켜쥐고 그렇죠. 땡길 때 땡기면서 이제 이 배치기에 뭘로 딱 배치기로 하려고 해도 배치기는 눈물 샤워 아니야. 네. 배치기를 하려고 하다 배치기를 하려고 거지. 하니까 되치기를 불가역적 해결. 이제는 해결을 돌이킬 수 없다. 근데 이 되치기를 감독이 저 뒤에서 삿발을 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되치기를 당했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 그렇죠.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예. 저쪽에서 되치기 들어올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면 합의가 있었어. 되치기 들어온다. 야 빨리 삿발 놓고 되치기 당해. 그렇게까지 했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건 어떤 무능의 산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에 쫓겨서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2015년 연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뒤에 빅 감독이 따로 있었어요. 빅 감독. 오바마. 음흠. 니네 싸우지 말고 빨리 해결해. 그 압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어제 또 위안부 TF에서 그렇죠. 설명을 했죠. 근데 미국 그런 정부. 압박이 있으면 뭐 다른 걸 다 포기해서라도 미국의 그런 지시에 따라야 됩니까?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아니 전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따로 네. 돼. 네. 이런 걸 언론에 미리 흘려놔야죠. 그럼 국민들이 저항할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저항해서 어쩔 수 없다. 음흠. 갈 수 없다. 이렇게 국민들을 믿으면 국민들을 레버리지로 쓰면서 가는 게 정부예요. 근데 밀실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국민들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국민 정서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걸 교육부 국장은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불렀잖아요. 빠따 쳐야 됩니다. 좋은 말이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일본과의 합의 말하면서 또 일본어의 잔재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사과하십시오. 배트 쳐야 네. 됩니다. 몽둥이. 네.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안 좋은 협상에 그 이번 또 선례는 또 그렇게 썩 외교적으로는 뭐 안 좋은 선례다 이렇게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 어제 이제 그 TF에서 설명을 할 때도 국민들의 알 권리, 국익과 그리고 외교적 관례 고민이 참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때 밝히는 게 공개하는 게 적절했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핵 협상 이거 상당히 예민한 시기고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어떤 뭐 그 정치적 어떤 그 판단이겠죠. 이게 판결한 게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위안부 문제 끝내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과 대한민국 역사 이런 것보다도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이 틀거리에서 진행하니 그냥 여기 쫓아라. 이러면 정부는요. 아니 소신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을 믿고. 그런데 이걸 다 감추고 한 거야 그냥. 또 하나 윤병세 전 장관이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제. 예. 그러면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한 게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공개하는 거는 외교의 뭐 기본도 모르는 일이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뭐 외교적 결례다 뭐 이런 표현도 네. 썼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개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섭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외교 협상 간에는. 이건 국민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제 윤병세 전 장관의 얘기는 이거죠. 사실 이거는 그냥 외교적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노의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니까 그 받아준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 한국 공식 정부 용어는 뭐 위안부지만 딴 데서 쓰는 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걸 뒤에 깔고 있는 거죠. 사실 설득 피해자 단체를 설득한다라고 하지 않고 설득에 노력한다. 그러니까 약간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놨다는 그런 항변인 거죠. 그쪽.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본 측 협상단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반대.
되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우리는 기술을 부리고 있고 이 기술로 우리의 국익을 챙기려 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안 나죠. 네, 짱 박혀서 자기들끼리 밀실해서 저쪽 사람들의 어떤 비위만 맞추고 있었다는 이것에 지금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죠. 아마 그 비공개로 하라고 하는 그 요구가 미국 측에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 몇몇 언론들한테 이거 미국에서 밝히지 말라고 하는데 좀 곤란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기사 쓰지 마요, 정 기자. 그럼 안 쓰죠, 저. 설설 기니까. 네. 그럼 이게 나가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정 기자 섭섭하네 그 쓰지 말라 그랬더니 자 진행되는 걸 불가피하게 그렇죠. 언론에 알려줬으니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국민을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파기하고 재협상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요? 현실적으로? 아니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간의 합의가 아니라 정권 간의 합의다. 이제 조약이 아니니까 그 여지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왜 지금 공개했나? 아마 좀 사드와 비슷하게 외교적 지렛대로 쓸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드가 쭉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뭔가 사드를 배치하고 싶었던 세력 로키드 마틴은 아니고 그 여기서 또 최순실 얘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나? 자,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긴급 정보 들어왔습니다. 6일 2일 소신역의 기사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요 크레인이 도로로 넘어져서 김포공항 방면 전면 통제하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6일 2일 님이 소신역의 기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크레인 넘어졌습니다.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시는 분들 우회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진 봤는데요. 크레인이 그 버스 중간을 딱 쳤어요. 아유. 예, 그래서 그 승객 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만약 버스가 없었으면 정류장에 서 있던 우리 그 시민들이 이야, 그러네.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여러 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또 크레인 사고네요. 예. 아니 버스가 그나마 버스 계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버스가 막아서 인도에 계신 분들 그렇죠. 정류장에 계신 자칫 분들. 잘못하면 정류장에 계신 분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왜냐하면 요즘 추우니까 하늘 안 보고요. 그렇죠. 다 앞만 그리고 이어폰 듣고 핸드폰 보고 고개 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크레인 넘어지는 거 못 봐요. 못 보고 소리도 못 들어요. 예. 이어폰을 다 들고 꽂고 계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부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물으면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만평 그리다 보니까 만평들 꾸준히 보는데 오늘자 그 한겨레 만평을 보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위안부들을 데리고 갈 때 정신대로 데리고 갈 때 일본 앞잡이들이 와서 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돈 벌러 가는 거야. 꼬셔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커트로 넘어가면 앞에서 꼬시고 있는 사람을 이병기 전 실장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당시에 뭐 국정원장이고 그 전에 주일 대사이기도 했었고 비서실장도 했었잖아요. 비서실장. 이 사람이 그 앞에서 저질렀던 일이 그때에 그 우리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갈 때 앞에서 사탕 발림했던 사람과 역할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와닿는 만평이었습니다. 이병기, 윤병수 이 사람들은요 역사를 팔아먹었고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를 팔아먹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외교적 기술이라고요? 윤병수 장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병수 장관님 안 나오시네요. 네. 아마 지금 여기저기서 섭외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아니 우리 섭외해갖고 여기 한번 부르고 싶어요. 하다 그냥 싸다가 한번 날려버리게. 아이고 또 뺨으로 순하시죠. 뺨이에요? 싸다구가 표준말이 아니에요? 국립국어연구원 이런 데서 나오셨어요. 그래요? 아니 싸다구가 표현 아니에요? 네? 싸다기가 표준말인가? 표준말이죠. 그래요? 예. 아니 검색을 하는데 싸다구로 검색을 해. 해봐야죠. 싸다기 표준말이죠. 비어도 아니에요. 그래요? 예. 아무튼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작가님들도 못 찾아. 이런 거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이런 거 예민해요.
그럼요. 네. 싸다 귀. 네. 예, 싸다구는 이제 이게 광고 용어고. 다음 뉴스 넘어가면 찾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우리 작가님도 근데 여러분이 계신데 이름을 모르겠어 다. 에? 자, 다음 이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제한 사건 재조사해달라는 글이 밀려든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올리는 코너가 있죠. 예. 네, 굉장히 다양한 글이 올라오는데 20만이 넘게 되면 한 달 안에 20만이 넘게 되면 네. 반드시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하는. 네, 이 장자연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라고 예. 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하루 만에 2,000명이 이제 동의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올릴 줄 모르니까요. 이거 네. 듣는 분들 제 대신 10만 명만 올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만 명은 들을 거 아니에요? 대검찰청에 10만 명이 아니네. 네? 1% 몇 명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1%요. 예. 50만 50만이요? 네. 그럼 한 200만 원 듣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저 청취율이 까졌네요. 4%인가 봐요. 그래요? 4%였었어요? 굉장히 오. 높은 수치네요. 네. 아니요, 한 명이 들으면 가족이 함께 들으니까 곱하기 5해야죠. 20%. 그렇군요. 예.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 검찰개혁위원회가 과거사위원회, 검찰이 만든 법무부가 만든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예. 네,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지는 않았다 공식적으로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제안이 이루어지면은 현재 분위기상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재조사 또는 재수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장자연 사건 뭔지 다들 기억을 하시죠? 그럼요. 이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이제 인기를 막 얻기 시작했던 여배우가 예.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예. 유서에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 성상납을 강요받았다. 폭행과 욕설에 시달렸다라고 그리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유서를 보게 되면 네. 성상납을 한 거로 할 네. 수밖에 없었던 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 이 기사를 보고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은 네. 성상납을 받은 사람과 그 주위에서 이 사건을 무마했던 사람들 빼놓고는 누가 그렇게 믿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적혀 있었고 예.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깊게 토로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럼 누구냐입니다. 예. 그 대상이 누구냐? C-일보 관계자 아니에요? 일단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법원에서는 그 해당 신문사 또 신문사의 사주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해당 신문사 밝히세요. 밝혀요? 예. 네, 조선일보죠. 직접 관련이 없다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관련이 없는데 밝힌다고 네. 어때요? 아니 시일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네. 좀 비겁하잖아요, 인간이. 네. 그렇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네. 예. 아유, 조선일보. 네, 문제가 오.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조선일보 우리가 보는 예. 그 조선일보요? 네네. 그 훌륭한 분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는 판결이 선고됐죠. 예. 법원이 훌륭한 일을 했네요. 예, 그래서 재조사해봐야 돼. 그런데 당시에 예.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이런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문사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스포츠 조선 사장이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언론에 그걸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야, 이 바보들아. 예. 그런데 그 후에 그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법적인 처분도 없었고 재판도 없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 지금 제기되는 이야기가 조선일보도 아니고 스포츠 조선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다. 예. 그냥 다만, 법원이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그건 법원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다만 그 장자연 씨의 기획사 사장이 있는데 대표가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소설을 썼다? 그 사람이 평소에 좀 과장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망상증 환자다? 망상증 환자인지 모르겠지만 과장을 한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사장이라고 어디 사장이야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좀 직급을 두세 과장 단계. 사장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직급을 두세 단계 과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풀려서 난 과장 올려서 높여서. 예. 그래서 뭐 연예기획사 무슨 높은 분이다 했더니 그렇지도 않고 또 모은행 행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가 있어요. 손수호 변호사의 브리핑이 제일 헷갈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가리고 가려고 그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판결이 요약하면 두 가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장자연 씨가 남긴 유서가 위조된 게 아니다라는 판결이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도 그 신문사의 사주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그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웃으면서 말씀드렸고 좀 죄송하긴 한데 억울한 죽음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여배우였었고요. 저는 그 대목 중에 어머니 기일인가 그렇죠. 하는 게 나오죠. 어머니 기일이니까 오늘만 좀 용서해줘라. 그날도 불려나갔다. 그날도 불려나갔다. 아까 S4모로 시작된 표현 뺨만 표준어고 오늘 언급한 단어는 다 속어래요. 그러니까 동의어는 맞아요. 속어. 그 재언급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자연 씨 얘기 하다 말았죠. 네. 예, 마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장자연 씨의 죽음이 굉장히 그 안타까운 비극인데 예. 당시에 또 언론 보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지럽게 됐습니다. 나왔죠. 여러 갈래로. 했죠. 네. 예. 그러면서 뭐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장자연 씨의 그 죽음 또 그 사건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 되기 전에 이제 재판에 개입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정권에 좀 부담이 됐죠. 신영철 대법관은 계속 문제가 됐지 않았었나요? 대법관 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데 그래서 이제 정권에 부담이 되고 인기도 이제 떨어지는 추세에 있자 이 사건을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장자연 씨 사건을 국정원과 청와대가 이제 만들었다 또는 부풀렸다라는 그런 설을 제기한 기자가 있었죠. 근데 그 후에 뭐 확인 보도가 없던 걸로 봐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 또 배우 송선미 씨, 예. 또 김부선 씨, 또 이 장자연 씨의 그 전 기획사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무고 등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선정적인 면이 애초에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만 사건이 좀 가십으로 취급되고 또 선정적으로 또 부각이 되고 하면서 본질이 좀 감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라도 8년쯤 지났죠. 이제라도 좀 진실을 밝혀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청와대에 이런 청원을 많이 올리고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어요? 이게 무슨 죄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은 공소시효 아직 10년이 안 지났잖아요. 네. 웬만한 범죄 공소시효는 아직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젊은 여배우의 죽음 아니에요. 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진짜 선정적으로 흐르고 그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공범자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되돌아보면은 당시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뭐 접대가 어떻고 뭐 성상납이 어떻고 굉장히 좀 그런 그 황색 스타일로 흘러간 면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진우 기자도 이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네.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서 그리고 이게 그 기득권층 권력층의 아주 대표적인 슈퍼 갑질이 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장자연 씨의 유서에 있었던 그 직위, 그 직장과 그 직책, 직함, 직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또 설령 그게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렇죠. 그 31명이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을 해야 의혹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이게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관심 있는 사람 또 가서 서명도 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동참해 주시면은 좀 더 이제 정부의 어떤 조처가 빨라질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거 여론이 좀 밀어주고 힘 실어주면은 우리가 절차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그러한 시그널이다 일종의. 네, 정말 하고 싶으면 바로 했겠죠. 근데 이제 동력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언론을 통해서 힘을 좀 모아달라라고 요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국민들을 레버리지로 해갖고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독자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렇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장벽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조선일보는 관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받았죠. 스포츠조선이 관계 있다고 조선일보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밝혔고 또 스포츠조선은 입장 발표를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또 그럼 자기라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문제냈던 그분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냈던 그분이 이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는 모 대학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도 뭐 인터뷰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련자가 피해자가 지금 고인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근데 매니저 뭐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좀 약간 얽혀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장자연 씨의 유족이 그 기획사 대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당시 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장자연 씨가 술 접대 또는 성상납 강요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뒤집고 새롭게 뭔가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역사죠. 네. 예. 다음 고현준 작가님. 네. 이제는 전 최고위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여해 전 최고위원 이야기인데요. 예. 어제 결국은 제명이 됐고 그 제명 이후에 그 북콘서트를 했어요. 그 정준길 또 당협위원장이랑 같이 유여해의 류 그리고 정준길 길 웨이 그래서 류웨이 북콘서트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뭐 계속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뭐 폭로가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만 그 폭로까지는 아니고 계속해서 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명이 됐던 이유가 결국은 그 정주택 윤리위 그 위원장 얘기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돌출 행동, 뭐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로 해당 행위 혹은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결국은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최고위원을 그 당원 당규에 있는 최고의 어떤 징계를 준 거거든요. 개명이죠. 예, 이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이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겠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건 서로 간의 어떤 막말, 뭐 설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환경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홍준표 대표가 워낙에 말을 세게 하고 흔히 말하는 막말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유여해 전 최고위원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몇 번 했더니 제명이 됐고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2시간 만에 기각이 돼버리더라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홍준표 사당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유여해 의원은 위원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여해 그 전 최고위원은 뭐 나도 제2의 박 전 대통령처럼 당에서 쫓겨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반응은 짜증 난다. 뭐 하는 짓이냐. 둘이 똑같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유여해 전 최고위원을 또 지지하는 그런 댓글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응원 여론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다 뭐 이런 여론들도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전당대회 때 그 기탁금 3천만 원 냈던 거 돌려받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정치인의 막말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뭐 어떻게 또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는 전달이 될지 아무튼 좀 답답하고 좀 보고 있으면 좀 난감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살 깎아먹기죠. 뭐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쫓겨났다 당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약간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해서 이제 쫓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사실은 나도 쫓겨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입장이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정치인의 이야기는 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뭐 여러 가지 기행들이 있었죠. 그 이모티콘으로 유명한 라이언, 네, 인형 들고 이제 윤리위 처음에 출석할 때 들고 왔다가 어제 북콘서트 할 때는 사이즈도 엄청 큰 인형을 들고 또 그래요? 했어요. 그럼 뭐예요? 무슨 의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본인이 얘기를 하기로는 정치인도 인형을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 라이언이랑 같이 왔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 난 예전에 그 사람 기억이 변해놨고 야옹 낸시랭 결혼했어요. 어제 기사가 놔두고요. 그게 제가 이게 예지감이 있는 것 같아. 별건 느닷없이 생각이 나면 그게 무슨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낸시랭의 결혼이 사건인가요? 사건이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낸시랭이 왜 생각이 나지 회랑하네.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서 본인이 외로웠다 힘들었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반응은 그 왜 저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독대한 자리에서 그 홍준표 대표로부터 뭐 성희롱 같은 발언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이 한 적이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다.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해당 행위를 하고 제명된 사람의 말을 써주는 언론에게 참으로 유감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글쎄요. 막말로 치면 그 우리 홍준표 대표도 언론에서 엄청 많이 써주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많이 방송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유여해 전 최고위원한테 그렇게 말하면 언론에서 안 받아준다. 오버액션하지 마라. 이런 코치까지 했던 분 아닌가요? 네. 아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되면 기사를 쓰면 안 되나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됐지만 여전히 정치계에 있으면 정치인이죠. 그럼 기자들이 그 기사의 밸류를 보고 판단하고 기사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건 말 그대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보는 가치가 있는 거죠. 예. 네. 기자들이 기사 쓰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 왜 유감이죠? 자기에게 기사를 불리하고 써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그럴 텐데요. 아. 근데 홍준표 대표는 그래도 요즘에는 좀 생각을 좀 고쳐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유해하고 막말 배틀하다가 네, 본인의 계속 이게 말려 들어가면 불리하다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요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딱 25% 지지받을 때는 예. 그 안티를 더 많이 양산하다 하더라도 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세게 했고 이제는 그래도 제1당의 대표니까 예. 그런 말을 좀 순화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막말의 컨텐츠가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 아 설마. 바닥이 났다.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닌 것 같아요. 컨텐츠가 아니, 근데 떨어졌다기보다는 예. 국민들이 이제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예, 막말에 대한 피로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럼 막말 컨텐츠는 무한셈이에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셈이 아니라 무한셈이에요? 화수분이죠. 네. 사실 막말을 해도 어떤 좀 대단한 어떤 그 진실이라든지 안에 갖고 있는 해악, 풍자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막말인 거죠. 아니 막말의 달인 그 김용민 막말 김용민 선생 있잖아요. 예, 공갈 정청래 선생.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예. 공갈 정도는 막말 축에도 못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뭐 지금은 인신공격에 무슨 이제 아이고. 뭐 이렇게 젠더에 대한 어떤 비하라든지 네. 이게 정말 어찌 보면 그 상식선 이하에 이게 뭐 풍자나 해악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난 예. 이런 것들로 막말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표현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막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저 막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 김용민 씨의 막말은 우리 사회에 아주 문화적 그 지평을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한 콘서트에서 네. 아무 말 대잔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김용민 막말부터 갔다는 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본인의 주장 아닙니까? 제 주장인데. 아무튼 이 예. 정치권에서 막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예. 그 많은 국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맞아요. 왜 예.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이제 막말이 사라지지 않느냐. 음. 막말이라는 게 결국은 그 누군가는 즐거워하니까 하는 것일 거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세력을 집결하는 데는 이 막말처럼 효과적인 게 없다. 예. 그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저희 그 뭐 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표의 뭐 여러 연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한테. 저도 듣고 많이 놀랐는데 야 홍준표 말 잘하대.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은 그 사실관계 기반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표현이 센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주장이 그 마음에 드니까 또 그 진영이 마음에 드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요. 이뻐 보이는 거죠. 이뻐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에 건조 경보가 발표됐네요. 오늘 오전 11시 강원도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자, 우리 정치쇼 애청자 청취자 여러분, 화기를 취급할 때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건조한 지역들 화기를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요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 가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주의해 주시고요. 산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산불을 발견하거나 하면 즉시 119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표됐다는 소식입니다. 산불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히 산불 담뱃불, 담배와 라이터 성냥을 아예 갖고 그런 건 가시면 산에 안 됩니다. 갖고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척당불기 홍 대표의 부메랑. 척당불기라는 이 사자성어가 예. 이제 뭐 검색어에 이게 뭐 무슨 뜻이에요? 여러 차례 노출이 됐잖아요. 예. 뭐 이 사자성어 자체의 뜻을 보자면 예. 기계가 있고 뜻이 커서 굽히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어떤 좌우명처럼 생각한다라는 표현도 했던 것인데 이게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여러 수사 내용들 중에 이게 쟁점 중에 하나였죠. 예. 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홍준표 의원실에서 2011년 6월에 직접 돈을 건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1심에서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 척당불기라는 액자를 봤던 기억이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이에 반박하는 홍준표 대표 측의 그 변호인단의 논리는 그거는 그 이후에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던 액자이기 때문에 예. 의원실에는 없었기 때문에 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아하. 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뭐 지금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여차저차해서 윤승모 전 부사장의 어떤 진술을 그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그 취지로 예. 무죄 선고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뉴스타파 보도였는데요. 이 영상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안상수 의원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당시에 취재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홍준표 대표의 의원실이었어요. 예. 의원실 영상이 나오는 장면에 이 척당불개 액자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척당불개 액자가 그때의 것과 그때의 것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따지기 전에 왜냐하면 이 글자가 틀려 있는 액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척당의 당자에 사람 인변이 원래 맞는 말인데 여기는 예. 이제 신방변으로 적혀 있는 액자가 있는데 같은 액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따져 보면 윤석열 부사장의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뭐 정확하게 날짜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예. 순서적으로 대표실에도 분명히 이 액자가 있었던 건 맞다. 이런 식으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 이 보도에 대해서 의원실에도 이게 있었던 게 맞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있는 거죠. 그리고 윤승모 부사장이 갔을 때도 이 액자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당 대표실로 옮기고 나서도 그 액자는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 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당대표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의원실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의원실에도 있었고 당 대표실에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액자가 옮겨갔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뭐 적절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증거가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뭐 지금 여권이나 여러 인사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이 홍준표 대표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무죄가 났지만 정치인이 이 무죄가 나는데 본인이 근거로 썼던 그 액자가 없었으므로 윤승모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 그 논리가 탄핵이 된 거죠. 그 자체가 거죠. 거짓말이니까 정치인이 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손소 변호사님, 네네. 추가 증거가 나왔으므로 네. 원래 추가 증거,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되면 네. 확정 판결된 것도 재심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심이라는 게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무죄의 증거가 새로 나왔을 때 아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을 이제 해주는 거지. 예. 반대로 무죄 판결 받았는데 알고 보니 유죄 증거가 새로 있네, 더 있네. 라고 해서 검사가 재심을 청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여기는 홍준표 피고에게는 그 불리한 재심이지만 네. 국민에겐 유리한 재심 아니에요. 하지만 현행 그 형사소송법에 있는 예. 그런 재심 규정은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형사상 피고가 네,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거죠? 홍준표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이 할 수 판결 있는 났을 거죠. 때 제가 이 방송에서 김명수 대법관님 이것은 그 촛불이 원했던 그런 민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맞았네요,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이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입수되었고 검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미 증거를 새로이 제출할 수는 없어요. 증거는 예. 사실심 2심이 변론 종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언론에 나왔으면 참고자료 대법의 네. 심리를 바꿔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기해서 한송. 2심으로 보낸 다음에 2심에서 검사가 다시 증거로 제출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대법 확정 판결 나기 2주 전쯤에 네. 한 기자가 네. 저한테 제보를 하면서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이 뉴스타파에 있다고 알고 있지 않고 네.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C5 종편에 있습니다. 네. 그걸 좀 그쪽에 출연하니 네. 가서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보도와 예능은 별개니까 내가 못 찾는다. 그건. 예. 그조선 내가 움직이면 여러 사람이 CCTV를 날 보고 있다. 그건 못 찾을 것 같다. 네네.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지전능하다고 보거든요. 만능이라고 봐요. 도사니까. 네. 예, 도사니까. 근데 이거를
확정 판결 나기 2-3주 전에 찾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보도가 돼야지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니 검찰도 영향을 못 행사합니까 그러면? 자, 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이게요. 거죠. 네. 시모 종편 기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있다 우리한테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근데 뉴스타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흘러도 뉴스타파 쪽에 누군가 제보를 했는데 네. 그 영향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영향을 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로 판단을 준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순전히. 예. 근데 2-3주 전에 판결 있기 2-3주 전에 빨리 이거를 좀 찾아줘라. 막 재촉하는 전화가 와갖고 시끄러우니 끊어라. 그런데 딱 끊었죠. 그러면은 검사가 그러한 정황이라도 써가지고 내면서 좀 선고라도 뒤로 밀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이게 있어야지 대법원에서의 심리가 영향을 줬을까? 대법원이 내서 1심, 2심에 판결을 난 걸 2심, 유심히 들여다봤으면 네. 저는 파기환송 났을 거라고 보는데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잘못 간 것 같아요. 그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지만 정치권에서는 유죄로 확인됐다. 이게 뭐 어찌 보면은 그 법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그러겠죠. 난 법에서 무죄 받았으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성원종 리스트 뭐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건 나하고는 해당 사항 없다고 계속 얘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제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요. 돈을 주러 간 사람이 그걸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아직까지 이 척당불기 액자와 관련해서 그 동영상 관련해서 한국당과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예.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 친목은 동의라 그러잖아요. 기권은 찬성표고. 그래서 가능성이 뭐 높진 않아 보입니다만 혹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검사가 이야기를 해서 재판부에 전달이 됐고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판결 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뭐 검사도 몰랐고 판사도 몰랐다, 대법관들도 몰랐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까지 보고도 그 무죄 확정을 했다. 뭐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른 걸 볼 때 이거는 무죄니까 뭐 그냥 판결을 선고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요?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이 동영상 자체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고는 또 말하기 모호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진술의 구체성에서 딱 네. 떨어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딱 네. 맞아떨어지는 거로만. 뇌물은요. 네. 진실의 구체성, 진술의 일관성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윤수모 부사장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어쨌든 법원에서 무죄 어떤 취지를 그렇죠. 예. 얘기했던 거잖아요. 진술자의 신뢰성이 뚝 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예. 다음 뉴스. 국민의당 국민의당 분당 초읽기. 예, 정희석 기자님. 예,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찬반 갈려 있죠. 그래서 오늘 투표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투표율에 다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를 위한 이제 통합 찬성파,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파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다. 아하. 어제가 12%? 12%. 네. 통합 예. 찬성파에서 맞습니다. 주장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8.27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24%였거든요. 아하, 25% 조금 안 됐죠. 예, 그것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까지. 근데 이제 통합 반대파에서는 뭐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게 무슨 법적 근거를 얘기하면서 하던데요? 30 뭐 솔직히 당원 당규에 있는 건 아니고 주민 소환제에 빗대 갖고. 당원 총의가 모아진 걸로 보려면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예. 3분의 1 이상 되기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당원이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투표를 하겠어요. 그래서 33대 24 요 숫자 간에 가지고 참석파 반대파 간의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투표율에 주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손소 변호사님, 네. 그 주민 소환제가 주민 3분의 2이 네. 투표에 3분의 1.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죠. 네. 그걸 근거로 박지원 네. 그 전 대표는 네. 3분의 1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소환제 신임을 묻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게요. 작가분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PD도 노려보고 있고. 시간이 다 됐나 봐요. 네, 시간을 맞추라고 지금 이 압박이 세요. 연말로 갈수록 광고가 정말 많아서 저희가 예. 별로 시간이 정말 좋네요. 광기만 해도 이게 낫죠. 죄송합니다. 노동은 조금 하고 그냥 출연료 제대로 들어가.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1년 안에 고생했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 뵐게요. 저는 광고 듣고 4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전용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저녁마다 달리시죠? 어떻게 하세요? 연말. 쌩쌩하게 왔어요. 그래도. 연말 그러면 아니 달려갖고 빨리 오셨지. 노하우가 있어서.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을까요? 올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올해에 가장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물을 뽑아봤어요. 제 나름대로. 네. 안 그래도 좀 가장 인상적인 정치인 혹은 인물 네. 얘기를 한번 했었으면 했는데 어느 분 모시고 오셨어요. 그 이정미 전 헌재 소장 대행. 지금은 고려대 석좌 교수로 계시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고려대로 가셨나요? 예. 그렇게 고대 출신이니까. 네네. 뭐 이종교배도 좋긴 하지만. 저도 생방송 하다가 그 와중에 이걸 들으면서 생방송을 했거든요. 네. 예. 저도 기억나요. 그 선고의 순간.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그냥 소름. 그렇죠. 그게 3월 10일이었죠. 3월 10일날이요. 네. 예. 그러니까 국익과 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 이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소름 정도가 아니라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분이 3월 10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선고한 뒤에 바로 3월 13일에 퇴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퇴임사가 그 한비자의 한 글귀를 인용한 것이 이 시중에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나중에는 오래 아주 이롭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치를 물리치고 이른바 오래오래 이룬 법치를 우리가 이제 뿌리 깊게 내린 데에 대한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이 사법관이라고 할까요? 이 국가관 또는 사회를 보는 눈을 알게 하는 아주 멋진 인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주 평범하고 평이한 목소리로. 그렇죠. 그러나 역사의 무게를 담아서. 이분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때 이제 우리 옛날에 시몬드 베이유에 대해서 이제 책 읽고 그럴 때 불꽃의 여자다. 겉으로는 참 나약해 보이고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근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의 그러나 또박또박 자신의 길을 용기와 성실과 그다음에 직업감과 책임감으로 온 여성이다. 이렇게 봐요. 그 시간을 딱 그렇게 선고하고 그 발표문을 끝내고 시계를 딱 보는 그 장면. 역사적인 장면이죠. 예, 그 요약본은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문은 이제 강일원 그 재판관이 쓰고 요약본을 본인이 썼는데 거기에 이제 덧칠해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면 좋은지 이렇게 짧게 한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하고 똑같구나. 좀 더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 그렇지만은 이 많은 사람에게 따뜻하고 법이 따뜻할 수 있는 사회를 이분이 지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판결도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내린. 시계를 딱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다른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그 자기 시간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역사의 시계를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리는 훈장도 받았다고요? 네.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가 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다 받았어요. 특히 헌재 재판관들은 거의 이제 받는데 대부분 그런 점에서 뭐 특별히 그 탄핵을 선고해서 받은 그 훈장이 아니라 그동안의 법률가로서 헌신에 대한 우리 국가가 주는 당연한 예우다. 이렇게 아주 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이제 정치하는 사람 하거나 혹은 했던 사람들은 늘 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어서 이 부담감이나 이런 게 그걸 갖고 그런 걸 견뎌내는데 좀 남다른 그 강심장들이 있는데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척 큰
심리적 부담 속에 있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똑같은 말이라도 또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컨텐츠와 책임감을 갖고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내 어깨에 우리 4,700만 국민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 조그만 어깨에 이런 말을 중국에 가서 했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치 나약한 어깨에 달려있으니 잘 봐달라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정치인이든지 이렇게 애원하고 예. 또 뭐 나약함을 강조하는 게 딱 질색인데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말 없이 없었어요. 네, 꿋꿋하게 그렇다고 그리고 강한 척도 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도 않고 정말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여성들이 강하다는 거를 무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행동으로서. 그런 예.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인터뷰한 거 중에 이런 내용이 그 기억이 남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 슬프지 않다면 법률가로서 인간의 마음이 마비된 것 아닌가. 그렇죠. 네. 사실 그 법이라는 거는 둔엄하면서도 따뜻한. 네. 예.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상황에 법과 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법은 정말 한치의 그 여지도 없이 인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 아래서 칼날을 휘두르는 거다 하는데 법이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기본적인 온정을 예. 저는 통해서 법치가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점을 증명해 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독 그 헌재 재판관들 8분들이 존경스럽게 보이는 그 네. 대목이었거든요. 몇 달 네. 동안. 저는 진짜 존경스러웠을 때가 그 김평우 변호사라든가 뭐 저 우리의 상식을 변호사 그냥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그분들이 법정에서 막 한 걸 볼 때마다 이 이정미 재판관이 막 이렇게 뒷목 잡는 사진들이 예. 굉장히 많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그분들은 보고 대잔치를 연출했죠. 막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그렇기도 하고 이 역사 앞에서 예.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정말 피청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만 철저하게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이 이정미 재판관의 뒷목을 잡게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인상적인 게 그 네. 어느 변호사인지 굳이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니까 네. 거기를 보고 막 그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돌아서 여기를 보고 얘기하라고. 진짜 그래도 끝까지. 우리 법정이 최근 들어서 저는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모든 법의 선고나 이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진 만큼 오심도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서양에서 보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홍콩 영국의 영향을 받은 홍콩만 보더라도 가발을 쓰고 나와요. 재판관들이. 그러면은 그렇죠. 영국 재판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좀 그만하자. 무슨 뭐 이 개명한 21세기에 이 가발을 이렇게 긴 걸 쓰고 재판을 하냐. 그런데 결국은 재판의 엄숙,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굉장한 그 어떤 그 예의라고 할까 선고에 대한 존경 이것 때문에 가발을 계속 쓰면서 그 엄숙함을 유지하자.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이 물론 내리는 재판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이의도 많고 우리 뭐 석궁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볼 때 법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큰 약속을 했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법정에 대한 예의 예. 이걸 강조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크게 훼손됐었죠 그때. 네. 이정미 재판관 하면 또 가장 인상적인 그림 한 컷. 네. 헤어로. 저게 뭐지 그랬어요. 네. 남자들은 특히. 근데 여자들은 네. 그걸 보고 다들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저럴 뻔했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많은 일하는 여성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뭐 립스틱도 바르고 운전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중간에 이렇게 예.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신호도 신호정지. 대기. 예. 그러니까 어떤 때 그 참 위험한데 이 워킹 마음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24시간이 고개와 서커스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딱 이제 신호 대기 이렇게 있을 때 막 눈썹도 그리고 막 립스틱도 그리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같이 했던 아나운서분이 그래서 눈썹이 맨날 삐뚤빼뚤하고 립스틱이 모양이 없었군요. 막 이렇게 이제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모든 여성들의 일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정미 그 재판관의 헤어롤이라는 거는 우리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애잔함을 불러일으켰고 남성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여성이 저 최고의 위치에 있는 법관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런 일상이구나. 헤어롤을 하면서 얼마나 정신없었으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무겁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정미 재판관의 일생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애잔함도 느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때 헤어롤을 앞에 이렇게 말고 다니는 게 티네이저들한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10대들은 그런 장면을 자주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 10대 여성들의 그 천진난만한 멋부리기가 결국은 다음에 그렇게 이정미 재판관처럼 뒤에 헤어롤 말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엄마와 아내와 또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어떤 삼중고를 얘기해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의 올림머리에 들인 시간에 대해서 분노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즘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은 더 올림머리를 막 하는데 그 추레함을 보면서 이걸 보는 우리도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 올림머리라는 것은 철저한 허울이었던 거죠. 이미지 정치 속에서 그 올림머리가 없으면은 박근혜도 없었던 거고 또 유경수 여사의 일종의 이미지를 이식시키는 이 임플란트하는 과정 속에서의 박근혜 정치의 허상을 보여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단한 이정미 재판관의 그 무심코 내린 그 헤어롤의 모습이 아마 더 많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헌재에서는 정말 당황해갖고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미 기사는 일파만파 다 퍼져나갔는데 제일 걱정했던 게 그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선고 내용보다도 헤어롤에 모든 것이 집중될까 봐 했다는데 오히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에게 역사적 재판에 있어서의 그 최선을 다한 이 직업을 가진 여성의 직업관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주에 그 주 토요일에 광장에 이정미 재판관을 본따서 헤어롤을 하고 저도 봤어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게 비교가 되면서 그 바쁜 와중에 자기가 직접 머리를 하고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제가 직접 머리해요. 뭐 방송에서 해줄 때 빼놓고는 이게 보통 여성들의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을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했을 때 법조계에서조차 이정미가 누구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은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조용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49살에 최연소 헌재 재판관이 됐으니까 상당히 뛰어난 이 판결이라든가 이 솜씨를 보여줬던 사람이죠. 62년에 이제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은 원래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12.16을 맞으면서 이 사회에 눈을 뜨면서 이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나서 처음에 검사를 지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 시보를 해보다가 이건 내가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판사로 방향을 돌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일단 사법고시 성적도 좋게 패스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검사에서 판사로 갈 수 판사로 또 있으니까. 갈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왜 또 거기도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이 판결문도 뭐 사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거든요. 얘기하죠. 그래서 몇몇 판사들 중에는 판결문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아름다운 판결문을 쓴 판사로서 기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늘 보따리를 들고 다녔고 애들이 자고 나서 일을 하고 새벽에는 꼭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가서 자신이 이 판결하는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정말 조금이라도 일에 소홀하면은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또 눈에 더 많이 띌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보다. 그래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여성의 위상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참 이 얘기를 한 인터뷰에서 했는데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도 정말 눈물이 이렇게 울컥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것도 저의 한 얘기였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의 그 부근되는 분은 이제 대학 교수예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하고 이제 숙대 교수로 있고 또 일남일녀인데 진짜 그 가정 생활에 이분은 아주 이 방점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승진하는 케이스로 이제 지방에 가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승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예,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한동안에 일 중독자이기 때문에 뭐 가정이고 뭐고 나의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저는 그렇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저는 엄마로서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 후배들도 저한테 뭐 가정이 중요해요, 아니면 뭐 일이 중요해요. 이럴 때 저는 가정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늘 아이들을 선택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이런 처절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대단한 여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을 아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제 경영했던 훌륭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재판관으로는 전현숙 재판관에 이어서 두 번째다요. 네. 역대. 네. 여성이 그때 그 이정미 재판관 될 때만 해도 이제 그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15년 전쯤인데.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여성 법조인들은 우리나라의 전문직 중에서는 여성들이 가장 먼저 진출을 한 뭐 이태영 변호사도 있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시험을 봐서 이게 판결이 그러니까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미 같은데 특히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재판관의 70% 정도가 여성이에요. 판사들이. 요즘도 그 초임 검사 판사들은 여성 비율이 확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시험으로 통과하는 데는 다 여성이죠. 그러니까 왜 언론고시가 한참일 때 지금은 뭐 언론고시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성적으로만 뽑으면은 뭐 95%가 다 여성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에도 5명 중에 저만 빼놓고 다 여성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정미 재판관의 그동안의 판결을 한 걸 보면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판결 내용이. 흔히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 하면은 이제 진보적 성향이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도 진보 성향일 거다. 근데 이분은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를 넘나든 판결을 했어요. 저는 그 점이 참 공정하고 공평한 여성으로서의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봐요. 일단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은 남녀의 문제는 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날 때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은 일부 소수 의견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간통이라는 것은 혼인의 사회적인 역할 그다음에 가족 공동체의 유지에 상당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이제 의사가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또는 이 점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볼 땐 그거는 전문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산모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벌할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 보호자 보고 이제 쓰라고 그럽니다. 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제 각서를 쓰라 그러죠. 저도 쓴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수술하실 때 그때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가 사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으로서 부당하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이고 진보적인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통진당 해산 명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생긴 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산 명령을 내리냐 이럴 때 그 당시에 주심이 누구였냐 이정미 재판관이었어요. 단호하게 통진당은 우리 사회의 기강과 안전을 위하기 때문에 해산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때 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색채라든가 이런 걸 드러나지 않고 정말 무미하게 그러나 심플한 문장일수록 아름답고 단순한 문장일수록 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올해의 인물로 이정미 재판관을 제가 뽑은 이유는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약에 남성 헌재 소장이 파면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여성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느꼈을까? 첫째는 어떤 남성 권력에 이제 희생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수많은 여성 권력이 겹쳐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을 때 여성 대통령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여성의 단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성은 안 돼. 이런 많은 우리의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이 여성으로서 그 어떤 남성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차분하고 성숙하고 그러면서도 법치의 이름으로 우리 역사를 재창조했다는 점에서 저는 참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당시에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파면을 선고했다는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되면 왜곡될 수 있었던 여성 리더십에 대한 시선을 바로잡아줬다. 그렇죠. 제자리에 돌려줬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 희망적이고 따뜻하고 정말 유익한 얘기로 우리 정치쇼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치쇼의 MC도 훌륭했고 같이 일했던 올 한 해 열심히 했던 우리 스태프들 정말 훌륭했어요. 감사드리고 작가분들, PD분들 너무너무 훌륭해요. 올 한 해 감사했고요.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내용, 더 따뜻한 내용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지난번 공개방송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의원과 함께한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 쇼. 대한민국 최고의 강철 이빨들이 쏟아나온 이야기 궁금하시죠? 공개방송 현장 열기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 5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사실은 당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었죠.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그 대선 이후에 바뀌었죠. 대선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만 명의 좌파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현재 추정되는 1만 명의 종북 세력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그럼 왜 잡지 못했냐? 왜 잡지 않고 있었느냐? 그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페이크 프레임이라는 거죠. 가짜 프레임. 가짜 프레임이었던 거죠. 그렇게 말이 되지 않은 프레임을 쳐놓고 광범위한 정치 개입을 한 거죠.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정당화를 한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증거인가요? 이게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국방부 TF에서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검찰로 넘겨야 되겠네.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추가 증거가 나왔으므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광고 듣고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올 한 해 힘껏
자리도 못 잡으면서 왕수다로 떨어주신 세 분. 바로 그냥 디스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디스가 뭐에 준 말인 줄 아시죠? 디스 가이즈인가요? 디스리스펙트. 디스리스펙트. 예. 디스리스펙이에요. 디스리스펙. 이 사람을 존경하라. 네? 이것을 존경하라. 이것을 존경하라. 디스거스트.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어우, 눈이 오면요 겨울엔 설설교요. 네. 후륜들 힘들죠. 그러니까 정인설설교요. 제 좌우명이에요. 설설 기면서 사는. 설설 기면서 살자.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선수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자, 고현준 만평 작가.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구순잔치를 했는데 네. 오. 사회를 최욱 씨가 봤어요. 네. 불금쇼. 네. 불금쇼 최욱 씨요. 그리고 우리 전국구 송년회는 고현준 씨가 사회를 봤고 같이 겹친 분들 한 10명 됐는데 네. 고현준 씨가 훨씬 잘 본다고. 오. 예. 아 진짜요? 아 진짜예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최욱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구순잔치에 최욱 씨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최욱이 오니까 돌잔치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 돼갖고 밝은 대낮에 밖으로 나오니까 네. 점심 됐거든요. 네. 벅벅 기더라고. 잘 시간입니다 그때. 예, 잘 시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고현준 씨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다음은 이제 무료로 와서 사회를 볼 거라고. 네.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예. 네. 자, 첫 번째 뉴스 정인석 기자님. 뭐 일부에서 소개를 했던데요. 예. 아 일부에서는요 최순실 중심으로 했어요. 아 그러면 예. 이번에는 제대로 하면 돼요. 윤병세 전 장관 중심으로. 윤병세. 예. 윤병세. 진짜 도대체 뭘 한 걸까? 두 개 이런 윤병세. 윤병세. 듣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누구요? 윤병세 장관이요? 현재 바짝 장관이? 전 장관이죠. 전 전 장관이죠. 장관. 구속 안 됐어요? 구속이 왜 돼요 지금? 예? 지금 구속 안 됐죠. 예. 희망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아니 웬만하면 요즘 구속이니까. 다 기억됩니다. 아름다운 구속. 네. 구속 안 되면 그 아름다운 구속이라도 들으라고. 그래야죠.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반성해야 예. 됩니다. 예. 이제 그 2015년 12월에 합의가 있었죠. 예, 12월 28일입니다. 예, 정식 그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양국에. 예. 양국의 외교장관이 각각 기자회견을 하면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합의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어제 이제 위안부 TF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합의는 합의인데 조약은 아니다. 조약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두 정부 간의 합의다. 정치적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의다.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합의를 공개했는데 두 정부라고 하기보다 두 정권 간의 합의다 이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또 바뀌었으니까. 예. 니네 정권. 근데 그때 양국 다 밝히지 않은 6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면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크게 6개인데 뭐 합해서 3개예요. 똑같은 내용을 각국 정부가 같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3개가 소녀상 문제, 소녀상 이전 문제가 하나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정대협 같은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한국 정부가 설득해달라 이렇게 일본 정부가 요구를 했고 세 번째는 성노예. 이건 미국에서 쓰는 얘기고 예. 사실 위안부라는 거는 일본 정부가 사실 만들어낸 용어죠. 되게 순화한 용어잖아요. 영어로 하면 컴포트 위민인데 성노예는 뭐라 그러죠? 섹슈얼 슬레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sexual slavery. 예, 원래 이게 미국에서 쓰고 이랬죠. 사실 공식 용어죠. 어찌 보면 맞습니다. 이게 전후에 인터내셔널 공식. 맞습니다. 전시에 항상 이건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일본이 이걸 순화하고 약간 그 희석시키기 위해서 위안부랑 컴포트 위민이라는 말을 썼죠. 일본 문제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분인 네. 전효옥 작가는 네. 컴포트 위민이라고 쓰는 사람들을 막 질타해요. 음. 왜 그 일본이 이 사건을 축소, 폄하,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로 왜 쓰냐? 위안부란 단어 자체가 예. 그 굉장히 그 왜곡돼 있는 단어인 거죠. 예. 뭐 위로해고 뭐 안정시켜주고 이런 여인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쟁 당시에 그 자기네들 병사를 우리가 왜 그걸 위로를 해주고 그럽니까? 예.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1부 뉴스 브리핑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호영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민석 판사 기억하겠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머리 안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한번 박히면 돌에 박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새기는 거죠. 예, 8430님 봉도사님 성공 멋지십니다. 오민석 판사는 안 되겠네요.
오민석 노. 7750 운전 중인데 아름다운 구속. 진짜 빵 터졌네요. 선곡 센스 굿.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PD 작가님들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공을 스태프들에게 돌리는 이 아름다운 선행. 네, 박수. 짝짝짝. 예. 예, 뭐 기사 얘기하세요. 이면합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입니다. 이거 우리 그때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죠. 추정했죠. 추정이죠. 합리적 추정. 그러니까 합리적 추정이 드디어 이제 사실로 밝혀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9월 9일 네. 천안문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부터 하는 매체가 좀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네. 전승절 기념 행사 올라가니까 네. 오바마가 부르죠.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불편했죠. 예, 네. 당신들 중국 쪽으로 갈 거냐? 그리고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있을 거냐? 그래갖고 10월 말에 아베와 박근혜와 오바마가 미국에서 한미일이 만나죠. 한미일이 예. 만나고 예. 거기서 이제 야단을 치죠. 둘이 친하게 지내라. 네. 그러니까 11월에 한일이 한 번 더 예, 만나고 그렇죠. 예. 12월 28일 드디어 가장 껄끄러웠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그게 시작이죠. 네. 그게 시작이죠. 그게 시작이고 모든 음. 말하자면 국제의 문제와 관련된 특히나 이제 안보와 관련된 것까지 예. 맞물려서 그때부터 음. 시작이 됩니다. 일본은 미국이죠. 미국은 MD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본은 보통 국가로 가는 군사 동맹으로 가는 그렇죠. 무장할 터전을 수 있는. 그렇죠.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고 챙기는. 누굴까요? 챙기는 사람 뻔하죠. 박근혜 뒤에서 챙겼던 사람. 실제로 그것에 대한 수사도 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이면합의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예, 하는데요. 우리가 아빠 뉴스에서 하지만 예.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했습니다. 이면합의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이 단체를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이면 합의 내용이고요. 주한 일본 대사관함 평화소녀상 이것에 대해서 한국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또 하나의 이면 합의였고요. 그 다음 게 저는 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요. 일본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일 뿐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는 일본이 사죄를 되돌리지 못하려고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역적 사죄를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실제 합의 이 과정에서 해결의 불가역성, 그러니까 사죄가 아니라 해결의 불가역성을 꺼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합의 과정에서 뭔가 다급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면 합의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예, 이때 미국한테 야단 맞으면서 예. 합의하고 사드는 이미 이때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1월에 수소폭탄 실험, 그렇죠. 2월에 미사일 발사 실험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실제로 이 이면 합의와 관련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면 합의와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죠.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특검팀이 한일 관계에 정통한 제일 한국인 학자 A 씨 이 사람을 불러서 당시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활동과 관련돼서 그리고 최순실 씨의 존재와 관련돼서 아주 강도 높게 수사를 했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병기 전 실장이 이 A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제보자가 있었는데 그 제보자가 이 최순실 씨와 A 씨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 그 실제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특검에 제보를 했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위안부 합의가 최순실 씨와 관련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수사를 한 거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결과는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않죠. 예. 만약에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순실이 사드 배치 결정에도 개입되어 있다?
이게 라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예. 그때 이야기가 좀 되는데요. 왜 한 묶음으로 얘기가 되냐면 그때 이야기는 위안부 합의와 묶여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까지 개입됐다라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 다음 단계가 사드죠. 사드, MD 뭐 이렇게 가는 예. 거거든요. 사드 예. 뒤에는 로키드 마틴사가 있고요. 네. 이게 2부에서는 이 얘기는 안 다룹니다. 그렇죠? 예, 최순실 씨 얘기는 안 다루게 되나요? 사드와 최순실과 로키드 마틴은 악마기자 주진우, 네. 악마기자 2를 꿈꾸는 하호영. 뭐 저는 너희들의 그렇게까지는 뒤를 쫓고 있다. 예예예. 예. 여기까지. 조만간 어디까지? 밝혀져야겠죠. 기사 취재 다 됐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밝혀져야겠죠. 우리끼리만 알고 있죠. 네. 예. 아니요. 그 무슨 특검이라 했죠?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을 내용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님 기다리시죠. 조윤선 전 오경호. 청와대 정무수석 예. 기각 이야기 다음으로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답답한 일인데요. 예. 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본인 의혹에 대해서 소속 직원을 예. 거론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겼냐면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당시 부하였던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먼저 알아서 국정원 돈을 가져왔다. 업무 경비로 위협한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속 직원을 부하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돈을 가져왔고 네.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가져오니까 네. 그 돈인 줄 모르고 썼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가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라고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패스한 거예요. 그런가요? 자기 남편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그리고 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 진술이 있으니 맞습니다라고 그렇죠. 인정해준 판사. 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요.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줬어요. 예, 봐줬다기보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인정했으므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경련을 압박해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허 전 행정관은 구속시켰는데 예. 상급 책임자이고 또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을 풀어줬다. 이거는 엄정한 책임을 면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공정성이 침해됐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민석 판사가 판결한 이제까지 판결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 앞으로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판사 있으면 안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듣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 판결하면 안 돼요. 예, 아니 검찰이 항의했잖아요. 검찰 항의한 논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가. 그렇죠. 제가 한 그리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법 감정. 그럼요. 예. 아니 지금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네, 믿을 수 없는 즉 신뢰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그 다음에 생략했잖아요. 당신 판사하면 안 돼. 그렇게 그 이렇게 얘기한 줄 수 있죠.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 판결한 거 어떻게 믿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병우 네. 전 수석은 어쨌거나 구속 상태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 이유철 부장판사. 예.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뒤에 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예. 이유철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 거부의 뜻을 밝혔어요. 사정 변경이 없었다. 그렇죠. 아하. 예. 그 우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예.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 예. 뭐 이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김관지, 임관빈 다 풀어줬죠. 정책실장, 김관빈 전 안보실장을 풀어줬던. 예, 이번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 심판사가 맡아야 하지만 신수석 부정이 우전 수석이랑 예. 고양이 같아요. 경북봉화. 경북봉화. 예, 그리고 동기.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그래서 학교는 하나 좀 선배거려? 동기라고 합니다. 학번도 동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소년급제네. 소년급제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조금 더 나이가 어려서 적어요. 예, 그렇죠. 예. 호적상으로 적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건 재배당 요청 해석이 받아들여졌고요. 예. 그래서 구속이 유지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자, 이유철 부장판사가 이러이러함으로
기각한다. 예. 그다음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그 전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속적 부심에서 풀어준 신광열 형사 수석 부장판사 잘못된 판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아니 그 뒤에 생략된 부분 예. 이것을 행간의 의미라 그러잖아요. 행간의 의미죠. 예. 사이버 사령부 얘기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예. 구속에서 풀려나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4월 11일 예.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30일 작전을 벌였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아 추가 증거가 나온 거네요. 추가 증거입니다. 어허. 예, 아주 구체적입니다. 추가 증거면 이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있다. 예,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요. 한 달 남겨놓고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작전 계획을 세워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은요, 1단계에서는 아니 그럼 총선이 공비예요? 그러니까요. 공비 잡는 작전이에요 이게? 주간 단위로 성과형 임무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중도 오염 차단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도 세력인데 좌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도 오염 차단. 예. 그리고 바로 전주에는 우익 결집 보호 주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우 참 이런 사람들 이거 풀어준 신강렬 부장판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이 해준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 한국 공식 정부 용어는 뭐 위안부지만 딴 데서 쓰는 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걸 뒤에 깔고 있는 거죠 사실. 설득 피해자 단체를 설득한다라고 하지 않고 설득에 노력한다. 그러니까 약간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놨다는 그런 항변인 거죠, 그쪽.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본 측 협상단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반대되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우리는 기술을 부리고 있고 이 기술로 우리의 국익을 챙기려 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안 나죠. 네, 짱 박혀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저쪽 사람들의 어떤 비위만 맞추고 있었다는 이것에 지금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죠. 아마 그 비공개로 하라고 하는 그 요구가 미국 측에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 몇몇 언론들한테 이거 미국에서 밝히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좀 곤란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기사 쓰지 마요, 정 기자. 그럼 안 쓰죠, 저. 설설 기니까. 네. 그럼 이게 나가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정 기자 섭섭하네 그 쓰지 말라 그랬더니 자 진행되는 걸 불가피하게 그렇죠. 언론에 알려줬으니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국민을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파기하고 재협상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요? 현실적으로? 아니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간의 합의가 아니라 정권 간의 합의다. 이게 조약이 아니니까 그 여지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왜 지금 공개했나? 아마 좀 사드와 비슷하게 외교적 지렛대로 쓸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드가 쭉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뭔가 사드를 배치하고 싶었던 세력 로키드 마틴은 아니고 그 여기서 또 최순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나? 자,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긴급 정보 들어왔습니다. 6일 2일 소신역의 기사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요 크레인이 도로로 넘어져서 김포공항 방면 전면 통제하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6일 2일 님이 소신역의 기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크레인 넘어졌습니다.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시는 분들 우회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진 봤는데요. 크레인이 그 버스 중간을 딱 쳤어요. 아유. 예, 그래서 그 승객 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만약 버스가 없었으면 정류장에 서 있던 우리 그 시민들이 이야 그러네.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여러 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또 크레인 사고네요. 예. 아니 버스가 그나마 버스 계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버스가 막아서 인도에 계신 분들 그렇죠. 정류장에 계신 자칫 잘못하면 정류장에 계신 분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왜냐하면 요즘 추우니까 하늘 안 보고요. 그렇죠. 다 앞만 그리고 이어폰 듣고 핸드폰 보면서 고개 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크레인 넘어지는 거 못 봐요. 못 보고 소리도 못 들어요. 예. 이어폰을 다 들고 계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부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물으면 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만평 그리다 보니까 만평들 꾸준히 보는데 오늘자 그 한겨레 만평을 보면 예.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위안부들을 데리고 갈 때 정신대로 데리고 갈 때 일본 앞잡이들이 와서 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돈 벌러 가는 거야. 꼬셔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커트로 넘어가면 앞에서 꼬시고 있는 사람을 이병기 전 실장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당시에 뭐 국정원장이고 그 전에 예. 주일 대사이기도 했었고 예. 비서실장도 했었잖아요. 비서실장. 예. 이 사람이 그 앞에서 저질렀던 일이 그때에 그 우리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갈 때 앞에서 사탕 발림했던 사람과 역할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와닿는 만평이었습니다. 예. 예. 이병기, 윤병수 이 사람들은요 역사를 팔아먹었고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를 팔아먹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외교적 기술이라고요? 윤병수 장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병수 장관님 안 나오시네요. 네. 아마 지금 여기저기서 섭외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예. 아니 우리 섭외해 갖고 여기 한번 부르고 싶어요. 하다 그냥 싸다가 한번 날려버리게. 아이고 또 네. 뺨으로 순하시죠. 뺨이에요? 싸다구가 표준말이 아니에요? 국립국어연구원 이런 데서 나오셨어요. 아니 싸다구가 표현 아니에요? 예? 싸다기가 표준어입니까? 표준말이죠. 그래요? 예. 아니 무슨- 검색을 하는데 싸다구로 검색을 네. 해봐야죠. 싸다기 예. 표준말이죠. 오, 비어도 아니에요. 그래요? 예. 아무튼 이제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작가님들도 못 찾아. 이런 거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오. 청취자분들이 이런 거 예민해요. 네네네. 그럼요. 싸다귀. 네. 예. 싸다구는 이제 이게 광고 용어고. 다음 뉴스 넘어가면 찾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우리 작가님도 근데 여러분이 계신데 이름을 모르겠어 다. 에? 자 다음 이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제한 사건 재조사해달라는 글이 밀려든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올리는 코너가 있죠. 예. 네, 굉장히 다양한 글이 올라오는데 20만이 넘게 되면 한 달 안에 20만이 넘게 되면 네. 반드시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하는. 네, 이 장자연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라고 예. 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하루 만에 2,000명이 이제 동의했습니다. 예. 아,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올릴 줄 모르니까요. 이거 네. 듣는 끌려가서 진짜 말 그대로 성노예로 그 고생하셨던 분들을 전역 작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일본군 전쟁 성노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라고는 예. 쓰긴 쓰죠 지금. 순화한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강간인데 이걸 성폭행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약간 좀 이제 순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노예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전달이 확실하면은 예. 또 강도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쓰니까. 의미 전달은 우리 더 미국 사람들 정확하게 좋아하잖아요. 쓰는 우리 거죠. 미국 그래요? 사람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도널드 트럼프? 까까 트럼프. 저는 미국 못 도널드 가봐가지고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럼 미국 가는 비행기 트래블에도 잠깐 올라갔다 내려와도 한남 미국 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이어갈까요? 나가면서 말을 못 하겠네요. 정인설입니다. 예.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죠. 그러니까 직간접적 형태로 그러니까 되게 순화한 용어를 했어요. 따라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 공식 정부 용어는 위안부로 한다 이런 식의 약간 간접적인 형태로 인정을 수용을 하는 형태였죠. 이게 비공개 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외교적으로 잘 쓰지 않는 불가역적인이란 이 표현을 요즘 말로 하면 빼박캔트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맞아요. 나가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네. 이걸 잘 안 쓰거든요. 북한 비핵화 협상할 때 이 불가역적인 이 얘기를 계속 쓰는데 이걸 한일 정부 합의에 불가역적인 표현을 썼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하도 일본이 말을 많이 바꾸니까 사과했다가 좀 있으면 또 막말하고 그러니까 사과의 불가역성 의미로 넣었는데 나중에 최종 합의할 때는 해결에 이걸로 종지부를 찍는다. 해결의 불가역성 의미로 바뀌었죠. 그래서 당시 외교부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괜찮다. 두 가지 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그 제안을 그냥 사실상 받아들인 묵살한 거죠. 네. 일본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한 거죠. 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불가역적 때문에 사과는 그나마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과한 사과한- 거를 예. 다시 뒤집을 수 없다. 그렇죠. 니들은 사과한 거다라고 사과? 이런 식의 어떤 그
그 뭐랄까요 기술을 부리고 있었을 때 일본에서는 반대로 기술 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뒤집어가지고 해결에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우리가 이 삿발 딱 움켜쥐고 그렇죠. 땡길 때 땡기면서 이제 이 배치기에 뭘로 딱 배치기로 하려고 해도 배치기는 눈물 샤워 아니야. 네. 배치기를 하려고 하다 배치기를 하려고 하는 하니까 거지. 되치기를 불가역적 해결. 이제는 해결을 돌이킬 수 없다. 근데 이 되치기를 감독이 저 뒤에서 삿발을 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되치기를 당했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 그렇죠.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예. 저쪽에서 되치기 들어올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면 합의가 있었어. 되치기 들어온다. 야 빨리 삿발 놓고 되치기 당해. 그렇게까지 했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건 어떤 무능의 산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에 쫓겨서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2015년 연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뒤에 빅 감독이 따로 있었어요. 빅 감독. 오바마. 음흠. 니네 싸우지 말고 빨리 해결해. 그 압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어제 또 위안부 TF에서 그렇죠. 설명을 했죠. 근데 미국 그런 정부. 압박이 있으면 뭐 다른 걸 다 포기해서라도 미국의 그런 지시에 따라야 됩니까?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아니 전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따로 네. 돼. 네. 이런 걸 언론에 미리 흘려놔야죠. 그럼 국민들이 저항할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저항해서 어쩔 수 없다. 음흠. 갈 수 없다. 이렇게 국민들을 믿으면 국민들을 레버리지로 쓰면서 가는 게 정부예요. 근데 밀실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국민들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국민 정서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걸 교육부 국장은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불렀잖아요. 빠따 쳐야 됩니다. 좋은 말이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일본과의 합의 말하면서 또 일본어의 잔재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사과하십시오. 배트 쳐야 네. 됩니다. 몽둥이. 네.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안 좋은 협상에 그 이번 또 선례는 또 그렇게 썩 외교적으로는 뭐 안 좋은 선례다 이렇게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 어제 이제 그 TF에서 설명을 할 때도 국민들의 알 권리, 국익과 그리고 외교적 관례 고민이 참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때 밝히는 게 공개하는 게 적절했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핵 협상 이거 상당히 예민한 시기고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어떤 뭐 그 정치적 어떤 그 판단이겠죠. 이게 판단한 게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위안부 문제 끝내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과 대한민국 역사 이런 것보다도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이 틀거리에서 진행하니 그냥 여기 쫓아라. 이러면 정부는요. 소신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을 믿고. 그런데 이걸 다 감추고 한 거야 그냥. 또 하나 윤병세 전 장관이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제. 예. 그러면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한 게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공개하는 거는 외교의 뭐 기본도 모르는 일이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뭐 외교적 결례다 뭐 이런 표현도 네. 썼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개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섭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외교 협상 간에는. 이건 국민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제 윤병세 전 장관의 얘기는 이거죠. 사실 이거는 그냥 외교적 기술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성노의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니까 그 받아.